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커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크게 확산되었죠. 지금은 모두가 당연한 듯 딱히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하루에 한 잔 이상을 드실 거예요. 저도 늘 출근을 준비하면서 커피를 내리고 텀블러에 담아서 나가고요. 점심시간쯤 한 잔을 더 마시고 밤에 퇴근해서 컴퓨터로 작업을 할 때도 꼭 커피를 옆에 두게 되더라고요. 언제부터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꽤나 오랫동안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커피의 향, 깊이, 어떤 각성 효과 다 알겠는데 유독 커피가 이렇게 독보적이면서도 강렬하게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커피가 가지는 의미와 역사는 무엇일까?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서 커피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오늘은 세계사를 바꾼 커피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볼 겁니다. 커피의 기원부터 관련된 역사 속 이야기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바로 지금부터 커피에 대한 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커피의 기원부터 볼까요? 사실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썰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9세기 무렵 에티오피아의 양치기 칼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칼디는 새 목초지를 찾아서 사냥 무리를 몰고 갔다가 저녁에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도록 실컷 풀을 뜯고도 이 양들이 흥분한 채 밤늦도록 잠들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면밀히 조사를 해보자 이 사냥들이 어느 작은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를 알게 된 근처 수도원의 수도원장은 이 사실에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잔뜩 따다가 온갖 실험을 했죠. 그러다가 급기야는 그걸 물에 넣고 끓여서 마셔보기도 했어요. 그날 밤 예상할 수 있다시피 그는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설친 그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바로 젊은 수도사들에게 그 나무 열매를 끓인 음료를 먹여보자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수도원에서는 밤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꾸벅꾸벅 조는 수도사들이 있었거든요. 열매를 끓인 음료를 마신 수도사들에게 금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저녁 예배에서 병든 닭처럼 꾸벅꾸벅 조는 수도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수도원장은 이 사실에 크게 기뻐하면서 저녁 예배 때마다 수도사들이 그 음료를 마실 수 있게끔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열매가 커피의 기원이라는 썰입니다. 다른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이와 비슷해요. 종교인들의 고행과 수련을 도와주는 기능으로서 사용됐다는 거죠. 실제로 커피는 종교 조직망을 통해 이슬람 영향권으로 확산합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에 의해서 커피가 퍼져나가면서 문제 아닌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당시 커피가 술의 한 종류인 와인과 같은 종류의 배척 대상으로 여겨졌던 거죠. 커피나 와인이 각 음료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였겠죠. 이슬람 세계에서 와인은 경계와 배척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술과 커피는 비슷한 종류로 약간 악한 느낌으로 치부되었는데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일단 종교적 교리에 따라서 금지되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은 와중에 잠을 쫓아내면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음료를 단순히 새로운 취향의 음료로만 여기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결국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의 지도부는 이 커피를 배척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본격적인 커피 탄압이 시작됩니다. 이 메카에서는 길거리에서 커피콩을 볶거나 커피를 판매한 자,
혹은 커피를 마신 자에게는 모질게 책짓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커피를 정식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목소리, 움직임, 성전의 새로운 해석, 이런 것들은 끊이지가 않았어요.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이슬람 식사 예법에 어긋나더라도 차츰 특별한 예외 사례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메카에서는 커피를 금지했지만 메카의 어떤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카이로에서 커피를 인정하기로 하면서 커피는 되려 탄압받는 입장에서 인정받는 음료가 됩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야 커피는 이슬람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죠. 자, 커피가 유행하게 되면서 커피를 마시는 장소인 커피하우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페랑 크게는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율법과 규칙으로 인한 생활에서 제약이 많았던 이슬람 교도들은 선술집 같은 데 모여서 술잔을 기울이며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등의 그런 사회생활을 잘 영위할 수가 없었어요. 술집에 드나드는 자체를 꺼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집에 틀어박혀 지내거나 산책을 하는 정도 외에는 누릴 수 있는 사회생활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 제도의 결핍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다가 모여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모여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커피하우스의 등장은 이 이슬람 사회에서 사회적 결핍을 채워주기에 매우 적합했어요. 선술집의 역할을 하면서도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마시는 거니까요. 말하자면 술이 없는 선술집이 되면서 사회적 욕구를 강하게 채워줄 수 있는 곳이 탄생한 거예요. 전해지기로 최초의 커피하우스는 1554년 이스탄불에서 문을 열어요. 그리고 그 수는 점점 늘어가서 20년 만에 이스탄불 안에만 600곳이 넘는 커피하우스가 영업을 하게 되죠. 이슬람 세계 주요 도시에서 커피하우스가 이렇게 성업을 하게 되자 이는 유럽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유럽에서 온 여행자들에게 이 커피하우스는 매우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커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음료로서의 가치였을 테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술에 취하지 않은 말짱한 정신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었어요. 신분제 사회를 벗어나려고 했던 유럽 사회에서 이러한 커피하우스의 풍경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을 겁니다. 1554년 중동의 이스탄불에서 첫 커피하우스가 문을 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는 1652년 런던, 1666년 암스테르담, 1671년 파리 등등 유럽 각국 각 도시에 퍼져나갑니다. 유럽의 커피하우스는 사회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커피하우스에서는 누구든 정치적 견해를 펼칠 수 있었고, 철학자들은 이곳에 모여서 삶에 대한 논쟁을 했고, 특히 과학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과학적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영국 과학자들의 모임이자 지금도 굉장한 명성을 갖고 있는 왕립학회도 이 커피하우스에서 만들어졌는데, 커피하우스에서 이들이 나눈 토론은 근대 과학의 자양분이 됩니다. 특히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추진력을 얻게 해주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커피하우스에서는 누구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이것은 평등을 의미하기도 했죠. 민중들이 치열하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개혁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커피하우스에서 출발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크게 동의합니다. 무튼 이렇게 커피 수요가 급격하게 늘자 당연하게도 관련된 산업은 크게 확장합니다. 커피 무역은 한마디로 돈이 되는 사업이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확장하는 커피 산업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소비량은 급격히 늘었지만 생산 유통이 되는 곳은 거의 예멘에서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확 벌어졌고 가격은 크게 뛰었겠죠.
네덜란드의 상업 자본가들은 예멘의 커피를 확보해서 파는 것보다 직접 생산해서 파는 것이 훨씬 이익이 크다는 점을 간파합니다.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식민지의 커피 플랜테이션을 구축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었죠.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커피의 생산지가 된 곳은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입니다.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서 커피를 재배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커피 나무를 들여옵니다. 17세기의 전형적인 자본주의 국가 네덜란드는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자바섬을 활용했어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자바섬의 지배 세력에게 커피 생산과 관련한 권리들을 현금으로 사들였습니다. 그 결과 자바섬의 지배 세력은 어느 정도 권력을 유지하고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죠. 자바섬의 지배 세력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바섬 주민들에게 네덜란드를 위한 커피 재배를 강요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는 그 지역의 지배층에게 이익을 보장하는 형태로 운영이 된 것이죠. 자바섬 농민들은 커피 플랜테이션에서 무보수로 일을 하든가 아니면 자신의 농지 일부를 커피 재배에 제공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생산된 커피는 정해진 값에 네덜란드인에게 팔렸고요. 네덜란드의 커피 무역은 모두 식민지의 관리 계층이나 토지 소유주가 했죠. 당연하게도 그들은 농민에게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렸어요. 이렇게 토지 소유주나 관리자가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을 네덜란드나 혹은 식민 정부에서 묵인하고 인정합니다. 자바섬은 원래 오랜 옛날부터 쌀을 재배하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어느 날 갑자기 서구인들이 몰려와서는 주식인 쌀 농사를 모두 커피 재배로 바꿔버렸죠.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혈안이 된 토지 소유주는 유럽 상류층이 부럽지 않은 호사스러운 생활을 즐길 수 있었던 반면 일반 주민들은 먹을 쌀이 없어서 한 지역 전체가 굶어 죽는 일도 발생합니다. 쌀 생산지를 모두 커피 생산지로 바꿔버렸고 그 와중에 주민들이 자신이 생산한 상품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었어요. 이는 식민지를 생산시장으로 만든 거의 모든 곳에서 비슷하게 보여왔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커피 탄생, 그리고 커피 하우스, 그리고 식민지배의 참담함까지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나폴레옹의 커피 집착, 독일의 식민지 정책과 커피 생산, 또 자본주의 시장에서 커피가 가지는 이중성 등 세계사의 측면에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역사적 측면을 생각해보면 커피의 확산 자체가 인류의 인위적 개입으로 인함임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커피의 유행은 유럽의 혁명, 식민지 개척과 하필이면 타이밍이 딱 맞아버려요. 식민지배의 이유이자 방법이 되면서 이 커피는 본의 아니게 슬픈 역사를 갖게 되었죠. 커피는 흑인 노예의 눈물이다 라는 문장이 아프게 다가오는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에요. 인류적 측면에서는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술을 마시던 것이 온전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커피로 바뀌면서 인류의 발전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원료가 되었고요. 각성 효과를 내는 것은 지금까지도 다양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커피 소비를 이어가게 만들고 있어요. 원래 제가 서재에서 이렇게 원고를 쓰는데 오늘은 이 커피에 관한 책을 다루니까 괜한 들뜸에 집 앞에 있는 카페에 와서 원고를 쓰고 있어요. 제 눈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테이블과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네요. 저들이 들고 있는 커피잔을 보면서 단순히 마시고 즐기기 위한 커피보다 역사와 그 함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함의까지 한 스푼 추가해서 즐겨보시면 더 풍부한 커피 생활이 될 것 같네요. 오수리 류이치로의 세계사를 바꾼 커피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언더라인입니다. 청취자 의견이나 도서 추천은 underlinebook@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